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깊은 산골 마을에 박생원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었고 그 나무를 지나 개울을 건너면 기와지붕이 웅장한 박생원의 집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집은 대대로 글을 읽는 선비 집안으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특히 안주인인 윤씨 부인의 덕망이 자자하여 지나가는 과객들도 한 번쯤 머리 숙여 인사를 하고 갈 정도로 명성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시집 온 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일찍 일어나 장독대를 닫고 정화수를 떠놓으며 집안의 안녕을 비는 정숙하고 어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 마당에 잡초 하나도 함부로 자라지 못했고 곳간에는 쌀과 곡식이 항상 가득 차 있어 흉년이 들어도 이웃을 구휼할 만큼 살림 솜씨가 야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씨 부인을 두고 박생원 집안을 지키는 든든한 기둥이자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하며 그녀의 그림자조차 밟지 않으려 조심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늦가을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났던 박생원이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바람을 타고 마을에 전해졌습니다. 박생원은 원래 성품이 유약하고 귀가 얇은 편이었으나 윤씨 부인의 내조 덕분에 그동안 큰 허물 없이 지내왔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가 이번에는 급제하여 스멜하냐 말바 금일 생원 피업 무사히 돌아온다는 소식에 며칠 전부터 고운 옷을 꺼내 손질하고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박생원이 도착하던 날 마을 입구부터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낯선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이내 화려한 가마 한 채가 박생원의 뒤를 따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윤씨 부인은 대문 앞까지 마중을 나갔다가 남편의 뒤를 따르는 붉은 가마를 보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고 공손히 두 손을 모아 남편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박생원은 말에서 내리자마자 부인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뒤따라온 가마 쪽으로 달려가 문을 활짝 열어주며 쩔쩔매는 친유를 했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자 진한 분 냄새가 진동하며 붉은 치마에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한 젊은 여인이 교태 섞인 몸짓으로 걸어 나왔는데 그녀가 바로 한양에서 박생원이 데려온 척 매향이었습니다. 매향은 눈꼬리가 위로 치켜 올라가 사나운 인상이었으나 박생원의 눈에는 천하절색 양귀비로 보이는지 그는 매향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윤씨 부인을 따르던 하인들은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박생원은 윤씨 부인이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향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는 둥, 배가 고프지는 않으냐는 둥 온갖 가머니설을 늘어놓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떨리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며 안으로 드시지요 하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박생원은 윤씨 부인의 인사를 받는 둥 하더니 대뜸 매향에게 인사를 하라며 부인을 향해 턱짓으로 명령하는 무례를 범했습니다. 매향은 박생원의 등 뒤에 숨어 윤씨 부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까딱하며 성의 없는 인사를 건넸는데 그 눈빛에는 안주인에 대한 존경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비웃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평생 처음 겪는 모욕감에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집안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귀며 매향의 인사를 점잖게 받아주었습니다. 하인들은
주인의 처사가 너무하다며 뒤에서 수군거렸지만 이미 매향의 미색에 홀린 박생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박생원은 사랑채에 짐을 풀기도 전에 안채로 들이닥쳐 매향이신의 밤을 내놓으라며 큰 소리를 쳤고 가장 볕이 잘 들고 따뜻한 건너방을 비우라고 하인들을 다그쳤습니다. 그 방은 본래 귀한 손님이 오거나 집안의 어른이 머무는 곳이었으나 박생원은 매향을 위해 그곳을 비단 금침으로 꾸미고 온갖 귀한 물건들을 채워 넣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변한 모습에 기가 막혔지만 남편의 체면을 생각하여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고 조용히 일렀습니다. 저녁상이 들어오자 박생원의 기행은 더욱 심해졌는데 평소 검소함을 미덕으로 알던 그가 매향을 위해 산의 진미를 차려오라며 부엌을 들들 볶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부엌에서 직접 밥을 짓고 국을 끓이며 눈물을 삼켰지만 정성껏 차려낸 밥상은 박생원이 아닌 매향이 앞으로 먼저 옮겨졌습니다. 박생원은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매향의 입에 넣어주며 아이를 어르듯 했고 윤씨 부인은 윗목에 앉아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매향은 박생원이 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며 반찬이 짜다느니 국이 식었다느니 하며 윤씨 부인의 솜씨를 대놓고 타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생원은 그 말에 맞장구를 치며 윤씨 부인에게 눈을 흘기더니 앞으로는 매향의 입맛에 맞게 음식을 다시 장만하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평생 남편과 시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온 윤씨 부인에게 이런 대접은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이었으나 그녀는 끝까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박생원은 안방을 찾지 않고 매향과 함께 건너방에서 술판을 벌이며 시끄러운 웃음소리를 담장 너머까지 흘려보냈습니다. 윤씨 부인은 텅 빈 안방에 홀로 앉아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촛불 심지를 도루었지만 들려오는 것은 남녀의 질펀한 농담 소리뿐이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어른거리는 두 사람의 그림자를 보며 윤씨 부인은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돌덩이가 얹힌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지만 박생원은 해가 중천에 뜨도록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집안 살림은 매향의 늦잠 때문에 엉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주인의 눈치를 보느라 이를 손에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했고 마당에는 낙엽이 쌓여가도 누구 하나 빗자루를 들지 않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조용히 마당으로 내려와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기 시작했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여 지나가던 행랑어 몸이 몰래 눈물을 훔칠 정도였습니다. 매향은 늦은 아침이 되어서야 부스스한 얼굴로 방문을 열고 나와서는 물을 떠오라느니 새순물이 차갑다느니 하며 하인들을 종 부리듯 하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된 양 행동했고 박생원은 그런 매양의 행동을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기가 살아 좋다며 껄껄 웃어댔습니다. 집안의 질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위계가 뒤집 부인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박생원은 간양에서 가져온 비단과 폐물들을 매양에게 안겨주며 그녀의 환심을 사기에 급급했고 집안의 곳간 사정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윤씨 부인을 불러내어 매향의 시중을 들게 하거나 매향이 심심해하니 말동무라도 해주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댔습니다. 윤씨 부인은 차마 남편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 매향의 곁에 앉아있곤 했지만 그때마다 매향은 교묘한 말로 윤씨 부인을 비꼬고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은 매향이 윤씨 부인이 아끼는 옷가락질을 탐내며 박생원에게 졸라대자 박생원은 뻔뻔하게도
부인에게 그것을 내어주라고 강요했습니다. 그 옷가락지는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귀한 물건으로 윤 씨 부인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정표였으나 박생원은 그저 돌덩이 보듯 하며 매항의 손가락에 끼워주려 했습니다. 윤 씨 부인이 정색을 하며 거절하자 박생원은 불같이 화를 내며 부인의 덕이 부족하여 아량을 베풀 줄 모른다고 비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생원의 집에 흉한 기운이 감돈다며 수군거렸고 예전에 평화롭던 기와집은 온데간데 없고 낯선 요기가 흐르는 듯하다고 걱정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더 이상 글 읽는 소리가 아니라 술잔 부딪히는 소리와 노랫가락 소리뿐이었고 밤마다 개들이 이유 없이 찢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남편의 돌아오기를 빌었지만 하늘도 무심한지 박생원의 눈은 점점 더 흐릿해져만 갔습니다. 매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이제는 안채의 살림권까지 넘보며 윤 씨 부인이 가진 열쇠 꾸러미를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박생원에게 안주인이 너무 늙고 기운이 없어 살림을 제대로 못하니 자신이 대신 맡아서 하겠다고 꼬드겼습니다. 박생원은 그 말에 솔깃하여 윤 씨 부인에게 곳간 열쇠를 매행에게 넘기라고 넌지시 압박을 가해왔는데 이는 안주인의 권위를 송두리째 흔드는 처사였습니다. 윤 씨 부인은 단호하게 거절하며 집안의 살림은 법도가 있는 법이니 함부로 바꿀 수 없다고 말했으나 박생원은 오히려 부인을 꽉 막힌 사람 취급하며 무시했습니다. 매향은 뒤에서 혀를 차며 박생원의 팔을 끌어안고 애교를 부려 그의 마음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집안 하인들은 두 파로 나뉘어 눈치를 보거나 매향에게 잘 보이려 아부하는 자들이 생겨나면서 집안 꼴이 말이 아니게 돌아갔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밤, 박생원은 술에 잔뜩 취해 윤 씨 부인의 방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부인에게 다짜고짜 매향이 아프니 가서 간호를 하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하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안주인에게 첩의 병고안을 시키는 것은 명백한 모욕이었으나 박생원은 이성이 마비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윤 씨 부인은 조용히 남편을 달래며 하인을 보내겠다고 했지만 박생원은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지며 자신의 말을 거역하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깨진 도자기 파편이 바닥에 뒹굴고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가운데 윤 씨 부인은 남편의 눈에서 예전에 따뜻했던 온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절망했습니다. 박생원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눈동자가 풀려 있었고 입가에는 비릿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 씨 부인은 잠 한숨 이루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이대로 가다가는 집안이 풍비박산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매향이 들어온 후로 집안의 기운이 탁해지고 남편이 변해가는 것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낀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어떤 나쁜 기운이 작용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밖에서는 으스스한 바람 소리, 창호지 문을 때리며 마치 우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가장 오래된 하인인 행랑어멈이 조심스럽게 윤 씨 부인을 찾아와 지난밤 꿈자리가 사나웠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꿈에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나타나 대성통곡을 하시며 집안에 들어온 여우를 쫓아내지 않으면 큰 화를 입을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윤 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서늘해짐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동요하지 않고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라고 단속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 부인의 마음속에서도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고
박생원의 광기는 날이 갈수록 더해져만 갔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의 기와집은 이제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고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듯 검은 구름이 지붕 위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흔들리는 촛불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건너방에서는 매양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밤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찬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고 처마 밑 고드름이 날카로운 이빨처럼 자라나는 계절이 돌아왔지만 박생원의 집안에는 따스한 온기 대신 서리빨 같은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매향의 교태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이제는 박생원의 눈과 귀를 완전히 가려버렸고 그녀의 말 한마디면 검은 것도 희다 하고 팥으로 매주를 쏠다 해도 믿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윤씨. 부인은 아랫목의 온기가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홀로 차가운 마루를 닦고 또 닦았지만 남편의 싸늘한 시선은 좀처럼 거두어질 줄 몰랐습니다. 매양은 건너방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호시탐탐 안방을 차지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욕심은 끝이 없어 집안의 모든 귀한 물건이 제 손을 거쳐야 직성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박생원의 품에 파고들어 윤씨 부인이 자신을 무시하고 하대한다며 거짓 눈물을 흘렸고 안주인이 곳간 열쇠를 쥐고 좋은 것은 자기만 쓰고 남은 찌꺼기만 우리에게 준다며 이간질을 해댔습니다. 박생원은 그 말을 고시곳대로 믿고 윤씨 부인을 불러다 놓고는 첩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옹졸한 여자라며 매섭게 몰아세우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매한이 윤씨 부인이 아끼는 자개함을 가리키며 저 안에 집안의 보물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박생원을 부추겼습니다. 박생원은 잔을 다스난 영임은 댐드디에 그날 죄받제 폼이 서시는 때 소딜파고 냉한고 일령의 검진 박듯 뛰쳐나왔지만 박생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인의 손에서 자개함을 억지로 빼앗아 매향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매향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자개함을 열어보았으나 그 안에는 낡은 빗과 오래된 서찰 몇 장만이 들어있을 뿐 감나가는 폐물은 없었습니다. 기대가 빗나가자 매향은 입술을 삐죽이며 이런 고물 따위는 필요 없다며 자개함을 마당으로 집어던졌고 박생원은 오히려 윤씨 부인이 보물을 딴 곳으로 빼돌린 것이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윤씨 부인은 깨진 자개함 조각을 주워 모으며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켰고 그 모습을 본 늙은 행나무멈은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집안의 기강이 무너지는 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을 밖으로까지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박생원이 여우에게 홀려 조강지처를 내팽개쳤다며 혀를 찼습니다. 마을 어귀의 주막에서는 박생원의 집 이야기가 안주거리가 되어 대대로 양반 가문이라더니 여색 앞에 장사 없다며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촌로들은 지나가는 말로 저러다 천벌을 받지 조상의 묘에 안 나겠어 하고 걱정스런 한숨을 내쉬었지만 정작 박생원의 귀에는 그 어떤 충고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동짓달 긴 밤이 찾아오고 한밤눈이 펑펑 쏟아지던 날 박생원은 사랑채에서 큰 잔치를 벌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 매양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나 했었는데 윤씨 부인에게는 손님 맞을 음식을 장만하고 술상을 봐오라며 하녀 부리듯 명령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몸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체면을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들어가 밤새 전을 부치고 술을 빚었습니다. 잔치 당일 사랑채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풍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으나
정작 안주인인 윤씨 부인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매향은 붉은 비단 저고리에 금박 박힌 치마를 입고 박생원의 옆자리에 앉아 마치 안주인인 양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박생원은 그런 매향을 보며 입이 귀에 걸렸고 손님들은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본처를 두고 저게 무슨 망신인가 싶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민망해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취기가 오르자 박생원에게는 도를 넘기 시작했는데 그는 갑자기 부엌에 있는 윤씨 부인을 불러오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하인이 머뭇거리자 박생원은 술상을 내리치며 당장 데려오지 않고 뭐 하느냐고 호통을 쳤고 결국 윤씨 부인은 기름 냄새 밴 행주치마를 두른 채 사랑채로 불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매향과 초라한 행색의 윤씨 부인이 마주하자 장내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생원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윤씨 부인에게 술병을 들이밀며 오늘따라 매향의 기분이 좋아 보이니 네가 직접 술을 한 잔 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법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첩에게 본처가 술을 따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치욕이었기에 윤씨 부인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부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두 발은 마치 땅에 뿌리 박힌 듯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매향이 콧소리를 내며 형님께서 저를 미워하시니 술 한 잔 주시는 것도 싫으신가 봅니다 하고 울먹이는 친흉을 했습니다. 그 모습에 이성을 잃은 박생원은 윤씨 부인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네가 감히 내 사랑하는 사람을 무시하느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윤씨 부인이 끝내 술병을 잡지 않자 분을 이기지 못하고 마시던 술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산산조각을 내버렸습니다. 깨진 사기 조각이 사방으로 튀고 술이 바닥을 적시는 가운데 박생원의 입에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끔찍한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가 정령 서서 술을 따르지 못하겠다면 내 발로 기어서 매경에게 술을 바쳐라. 개처럼 기어서 상전 모시듯 받들란 말이다. 그 말은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고 듣는 이들의 귀를 의심케 할 만큼 참담하고 끔찍한 모욕이었습니다. 좌중의 손님들은 숨을 죽인 채 박생원의 광기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믿을 수 없는 남편의 언사에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으나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저 남편을 뚫어지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를 넘어선 서글픔과 연민, 그리고 수없는 강을 건넜다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향조차 박생원의 지나친 언사에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으나 이내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윤씨 부인이 어떻게 나올지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이제야말로 논의가시 같은 안주인을 완전히 짓밟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박생원은 윤씨 부인이 엎드리지 않자 더욱 길길이 날뛰며 하인들에게 부인을 강제로 무릎 꿇으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하인도 감히 안주인의 몸에 손을 댈 엄두를 내지 못했고 그저 발만 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일하던 늙은 찬모가 뛰쳐나와 박생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며 나리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천벌을 받습니다. 하고 애원했습니다. 박생원은 찬모를 발로 걷어차며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감히 토를 다느냐고 미쳐 날뛰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천천히 입을 열어 지아비의 뜻이 정그러하다면 제가 이 집에서 나가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허나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짐승의 흉내를 내라 하십니까? 그것만은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작았으나 서리발처럼 차갑고 단단하여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생원은 부인의 반항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올라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어 광에 가두라고 악을 썼습니다. 결국 윤씨 부인은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쫓겨나듯 사랑채를 나갔고 잔치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어 손님들도 하나둘씩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텅 빈 사랑채에는 박생원과 매향만이 남아 승리의 축배를 들었지만 밖에서는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며 기와집을 집어삼킬 듯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아가며 박생원의 집에 꼈던 마가 드디어 고개를 저었고 그날 밤 개들이 유난히 구슬프게 짖어대 잠을 이룬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생원의 집에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멀쩡하던 장독이 깨져 있거나 우물물이 핏빛으로 변해 있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하인들은 밤마다 안채 지붕 위에서 검은 그림자가 춤을 추는 것을 보았다며 수군거렸고 부엌 아궁이에서는 불을 지펴도 연기만 날 뿐 따뜻한 기운이 돌지 않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광이 갇힌 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기도를 올리고 있었지만 집안의 기운은 이미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박생원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매향과 함께 안방을 차지하고 며칠 밤낮을 술과 향락에 빠져 지냈으나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의 뒷덜미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천장에서 누군가가 내려다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고 꿈속에서는 자신이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이 되어 진흙탕을 뒹구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는 흔들어 깨웠지만 매향은 귀찮다는 듯 등을 돌리고 잠에 빠져들 뿐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촌장이 박생원을 찾아와 자네가 어찌 조강지체에게 그런 몹쓸 짓을 했는가.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는 법이네. 라고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박생원은 촌장마저 문전박대하며 내 집안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늙은이는 빠지라고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촌장은 끌끌 혀를 차며 지팡이를 짚고 돌아섰고 뒷모습 위로 검은 까마귀 떼가 불길하게 날아올랐습니다. 윤씨 부인이 갇힌 광 앞에는 충직한 하인들이 몰래 주먹밥과 물을 가져다 놓았으나 그녀는 손도 대지 않고 묵묵히 벽을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편에 대한 원망보다는 사악한 기운에 사로잡혀 파멸로치 않는 집안에 대한 걱정이 더 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는 수모보다 남편이 겪게 될 업보가 두려워 밤새 눈물로 천지신명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한편 매향은 이제 거칠 것이 없다는 듯 집안의 모든 곳간을 열어젖히고 귀한 곡식과 비단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뒷문으로 낯선 장사치들을 불러들여 집안의 살림살이를 헐값에 넘기고 돈을 챙겼으며 하인들이 이를 말리려 하면 박생원에게 일러 바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박생원은 매향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자신의 하늘을 찌른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박생원은 술상을 앞에 두고 매향에게 보아라.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바로 너다. 그 늙은 여편네는 이제 꼴도 보기 싫으니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친정으로 쫓아버리겠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매향은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박생원의 비위를 맞추며 술잔을 채워주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번개가 치며 벼락이 마당 한가운데 떨어졌고 집안 전체가 요동치듯 흔들렸습니다. 놀란 박생원이 술잔을 떨어뜨리며 주저앉았고 방문이 벌컥 열리며 찬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쳐 촛불을 꺼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알 수 없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는데 그것은 밖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박생원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매양은 비명을 지르며 이불을 뒤집어 썼고 박생원은 자신의 다리가 돌처럼 굳어가는 것을 느끼며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쥐기나 악몽이 아니었으며 오랜 세월 이 집안을 지켜온 조상신들이 진노하여 내리는 무서운 형벌의 시작이었습니다. 박생원은 다리를 움직이려 안간힘을 썼지만 하반신은 마치 남의 살처럼 감각이 없었고 척추를 타고 올라오는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며칠 전 자신이 아내에게 내뱉었던 네 발로 기어라 는 말이 메아리처럼 귓가에 울리는 것을 들으며 전율했습니다. 천둥과 벼락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 박생원의 집안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 고요함은 마치 폭풍이 다시 몰아치기 전에 숨죽임과도 같았습니다. 지난밤 공포에 질려 잠들었던 박생원은 날이 밝자 눈을 떴으나 몸을 일으키려 할 때마다 하반신이 바위덩이처럼 무거워 꼼짝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는 이불을 걷어차고 다리를 주물러 보았으나 마치 남의 살을 만지는 듯 차가운 냉기만 느껴질 뿐 감각이 전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생원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당황하여 비명을 지르며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우려 안간힘을 썼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그대로 방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진 그는 다시 일어나려 발버둥 쳤으나 상체만 허우적거릴 뿐 하체는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아 마치 다리가 잘린 짐승과도 같은 꼴이 되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괴성이 터져나왔고 그 소리는 아침의 정적을 깨고 집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매양은 박생원의 괴성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으나 바닥을 기고 있는 박생원의 기괴한 모습을 보고는 걱정은커녕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녀는 박생원이 병에 걸려 자신에게 옮길까봐 두려워하며 옷매무새를 추스르지도 않은 채 방구석으로 피신을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생원은 매향에게 손을 뻗으며 일으켜 달라고 애원했으나 매향은 어머나 이게 무슨 흉한 꼴입니까? 징그러우니 저리 가세요. 라며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박생원은 배신감과 공포에 휩싸여 문지방을 잡고 기어서라도 밖으로 나가려 했는데 그 모습은 며칠 전 자신이 윤씨 부인에게 네 발로 기어라 고 모욕을 주었던 모습과 똑같아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 돋는 인과응보를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두 팔로 땅을 짚고 무릎을 질질 끌며 마루로 나왔는데 그 처참한 몰골은 한때 마을을 호령하던 양반의 모습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한 짐승의 형상이었습니다. 마당을 쓸던 하인들은 주인의 끔찍한 모습에 빗자루를 떨어뜨리고 입을 틀어막으며 경악했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는 순식간에 수군거림이 퍼져나갔는데 주인 어른이 조강지절을 내치더니 결국 천벌을 받아 개가 되었다는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어떤 하인은 이것이 조상신의 노여움이라며 두려워했고 어떤 하인은 박생원이 윤씨 부인에게 했던 저주가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박생원은 하인들의 시선을 느끼며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으락푸르락 했으나 호통을 칠 기운조차 없어 그저 거친 숨만 몰아쉴 뿐이었습니다.
한편 광에 갇혀있던 윤 씨 부인은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움과 남편의 괴성을 듣고 무슨 변고가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제발 남편의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달라고 천지신명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는 고초보다 집안의 기둥이 무너지는 것을 더 염려했으니 그 마음은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은 것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늙은 행랑어멈이 몰래 주먹밥을 싸들고 광으로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박생원의 기막힌 사연을 전해주었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갑자기 다리를 못 쓰시고 네 발로 기어 다니십니다. 첨녀는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고 집안 꼴이 말이 아닙니다. 윤 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으나 이것은 다 내 부덕의 소치다. 함부로 입을 놀려 집안에 흉을 받게 내지 말라. 고 행랑어멈을 단속했습니다. 박생원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어 이제는 말조차 어눌해지고 사람의 언어보다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배가 고파도 손을 써서 밥을 먹지 못하고 개밥처럼 바닥에 놓인 그릇에 입을 대고 허겁지겁 먹어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매향은 그런 박생원에게 밥상을 차려주기는커녕 밥 먹는 꼴이 영락없는 짐승이네 라고 비웃으며 먹다 남은 찌꺼기를 던져주곤 했습니다. 매향은 박생원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 살 길을 찾기 위해 집안에 감나가는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박생원이 기어다니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타 안방의 장롱을 뒤지고 벽장에 숨겨둔 문서들까지 찾아내어 보따리에 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이 이를 보고 말리려 하면 주인 어른이 시킨 심부름이다. 라고 꽥 소리를 지르며 오히려 눈을 부라렸습니다. 박생원은 마루 밑에서 매한이 자신의 재산을 훔치는 것을 뻔히 보고도 막을 힘이 없어 그저 땅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여인이 하루아침에 도둑으로 변해 자신을 배신하는 고를 보며 뼈에 사무치는 후회와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는 흐르릉거리는 짐승의 소리뿐이라 아무도 그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집안의 기운은 더욱 음산해졌는데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처마 밑에는 박쥐들이 거꾸로 매달려 박생원을 내려다보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생원의 집 쪽 하늘에 검은 먹구름이 거치지 않고 머물러 있다며 저 집은 이제 망조가 들었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집안을 지키던 성주신마저 떠나버린 듯 기와집 잃고 흉가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박생원은 밤이 되자 더욱 심한 고통에 시달렸는데 척추가 갉아먹히는 듯한 통증과 함께 온몸에 털이 돋아나는 듯한 착각에 빠져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짐승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공포에 사로잡혀 어두운 마당을 네 발로 기어다니며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여 지켜보던 하인들 돌리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때 집안의 가장 어른인 늙은 청지기가 용기를 내어 박생원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읍소했습니다. 날이 이 모든 재앙은 안주인 마님을 내치시고 천륜을 어긴 탓입니다. 지금이라도 마님께 용서를 비시고 제자리로 돌려놓으셔야 합니다. 박생원은 청지기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드는 듯 했으나 여전히 남아있는 괴로워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광 안의 차가운 냉기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앉아 남편의 병이 낫고 집안의 애곤이 물러가기를 비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원망이나 저주가 아닌 오로지 집안의 안녕과 남편의 회개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광의 틈새로 한 줄기 달빛이 비쳐 들어와 그녀의 어깨를 따스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매하는 박생원이 밤새 마당을 기어다니며 괴로워하는 동안 사랑채 깊숙한 곳에서 낯선 남자와 내통하며 도망갈 시간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생원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독사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집안을 감시하며 혹시라도 윤씨 부인이 광에서 나올까봐 하인들을 시켜 광문을 더욱 단단히 걸어 잠그게 했습니다. 집안은 바야흐로 선과 악이 앞둔 전장처럼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박생원은 기력이 다하여 마당 한가운데 쓰러져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는데 그의 눈앞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환영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무서운 얼굴로 박생원을 꾸짖으며 네가 어찌 조상이 물려준 집안을 이 꼴로 만들었느냐. 당장 내 발로 기어서라도 처에게 사죄하지 않으면 내 너를 데려가겠다.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박생원은 공포에 질려 잘못했습니다 아버님 하고 소리쳤으나 그 소리는 여전히 짐승의 울부짖음으로만 들렸습니다. 환영에서 깨어난 박생원은 비로소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고 무거운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흙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광 쪽을 향해 조금씩 아주 조금씩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에서 피가 났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뱀처럼 꿈틀거리며 아내가 갇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살기 위한 본능이자 뒤늦게나마 인간의 도리를 찾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주인이 피를 흘리며 광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보고 길을 터주었으며 아무도 그를 말리거나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은 너무나 비장하고 엄숙하여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매향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달려나와 박생원의 앞을 가로막으며 이 미친 늙은이가 어디를 가는 거야. 당장 방으로 들어가지 못해. 라며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박생원은 매양의 발길질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묵묵히 광을 향해 기어갔고 그의 눈빛은 전과는 달리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매양은 박생원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을 쳤고 하인들은 그런 매양을 둘러싸며 무언의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생원이 광문 앞에 다다랐을 때 굳게 닫혀있던 자물쇠가 저절로 툭 하고 끊어지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 안에서 윤씨 부인이 하얀 소복을 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이 보였는데 그 모습은 마치 어둠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고결해 보였습니다. 박생원은 부인을 보자마자 왈칵 눈물을 쏟으며 땅에 머리를 쳐박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는 말은 못했지만 온몸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고 그 처절한 울음소리는 윤씨 윤씨 부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광 밖으로 걸어 나왔고
마당에 엎드려 있는 남편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 대신 깊은 슬픔과 연민이 서려 있었고 그녀가 발을 내딛자 차갑게 얼어붙었던 땅에서 훈훈한 기운이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매향은 윤씨 부인의 서슬 퍼런 기운에 압도되어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집안을 망친 자와 지킬 자, 거짓된 자와 진실한 자가 한자리에 모여 그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박생원은 자신이 내뱉은 말에 무게에 짓눌려 땅을 기고 있었고 윤씨 부인은 고난 속에서도 잃지 않은 품위로 그를 굽어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무너진 천륜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하늘의 무서운 시험이었습니다. 윤지 부인은 하인들에게 주인 어른을 안방으로 모셔라 라고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담겨 있어 하인들은 즉시 달려들어 박생원을 부축해 올렸습니다. 매향이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못 움직인다 라고 악을 썼지만 이미 집안의 기운은 윤씨 부인에게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박생원이 안방으로 옮겨지고 윤씨 부인이 그 뒤를 따르자 집안을 감싸고 있던 검은 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으니 탐욕의 눈이 먼 매향이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품속에는 훔친 폐물들이 가득 들어 있었고 그녀의 눈은 도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박생원이 안방으로 옮겨진 직후 집안에는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으나 그 중심에는 차분하게 가라앉은 윤씨 부인의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젖은 옷을 갈아입힌 뒤 흐트러진 이부자리를 정돈하며 하인들에게 뜨거운 물과 꿀물을 대령하라고 일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마당을 기어 다니던 박생원은 아내의 손길이 닿자 비로소 사람의 온기를 되찾은 듯 떨림을 멈추고 깊은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참회의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으나 입이 떨어지지 않아 그저 그윽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용서를 구할 뿐이었습니다. 한편 안채의 질서가 잡히는 틈을 타 매향은 자신의 방으로 숨어들어가 미리 싸놓았던 보따리를 챙겨 들고 뒷문으로 빠져나갈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한몫 단단히 챙겨 도망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기에 박생원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제 몸 하나 건사할 궁리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비단 치마를 겹쳐 폐물에 든 주머니를 허리춤에 단단히 묶은 뒤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여 행랑채 쪽으로 향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다시 몰려와 달빛을 가리니 도둑고양이가 담을 넘기에 더없이 좋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씨 부인은 이미 매향의 속셈을 꿰뚫어보고 있었기에 미리 건장한 머슴들을 시켜 뒷문과 담장 주변을 철통같이 지키게 해둔 상태였습니다. 매향이 댄스눈을 살짝 열고 고개를 내미는 순간 어둠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머슴들이 앞을 가로막으며 횃불을 환하게 밝혀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불빛에 눈이 부신 매향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을 쳤고 그녀가 품에 안고 있던 보따리가 땅에 떨어지며 그 안에 들어있던 은수저와 옷가락지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쏟아졌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안방에 있던 윤씨 부인이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왔고 그 뒤를 이어 집안의 모든 하인들이 마당으로 모여들어 도망치려던 매향을 둥그렇게 에워쌌습니다. 횃불 아래에 드러난 매향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는데 짙은 화장은 눈물과 땀으로 얼룩져 있었고
화려한 비단옷은 흑투성이가 되어 마치 광대 노름의 끝을 보는 듯 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마루 끝에 서서 매향을 내려다보며 서리발처럼 차가우면서도 묵직한 목소리로 그 보따리 안에 든 것이 정녕 네 것이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매향은 도간에 든 쥐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락바락 악을 쓰며 이건 다 주인 어른이 내게 주신 것이다. 내가 내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데 너희 종놈들이 무슨 상관이냐? 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박생원의 이름을 팔아 위기를 모면하려 했으나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추하고 뻔뻔해 보여 하인들의 분노만 살 뿐이었습니다. 행랑어멈이 나서서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들고는 마님, 이것 보십시오. 이건 마님의 친정어머님이 주신 비녀이고 저것은 제사 때 쓰는 은그릇이 아닙니까? 하며 기가 막혀 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박생원이 문지방을 잡고 힘겹게 기어나와 마루에 엎드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향이 훔쳐가려던 물건들이 집안의 대소사에 쓰이는 귀한 기물들이며 조상의 혼이 담긴 물건들임을 확인하고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여인이 사실은 자신의 집안을 갉아먹는 쥐새끼에 불과했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박생원은 쉰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어 저런 몹쓸 것을 보았나? 내 눈이 멀었지. 내 눈이 멀었어. 하며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매향은 박생원이 나오자 짐짓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나리, 저들이 저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잠시 친정에 다녀오려 했을 뿐인데 저 좀들이 저를 도둑 취급합니다. 라고 거짓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박생원은 더 이상 그녀의 연기에 속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네가 내게 기어다니라 하지 않았느냐. 되니 너는 도둑이 되었구나 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 말은 박생원 자신의 지난 과오에 대한 후회이자 매향의 실체를 폭로하는 마지막 절규와도 같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듯 하인들에게 손짓하여 매향의 몸수색을 하라고 명했고 하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매향의 옷 속에 숨겨진 폐물들까지 낱낱이 찾아냈습니다. 치마폭에서는 금두꺼비가 나오고 저고리 안에서는 문서 뭉치가 쏟아져 나오니 보는 이들마다 혀를 내두르며 그 탐욕스러움에 치를 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까지 웅성거리는 소리 듣고 하나둘씩 대문 안으로 들어와 구경을 하니 매향의 망신은 이제 온 동네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마당으로 내려와 매향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탐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게 한 죄다. 내 너를 관아에 넘겨 곤장을 맞게 할 수도 있으나 그리하면 내 집안의 추한 꼴만 더 드러날 터이니 그저 보내주마. 허나 내 집 물건은 시로라기 하나도 가지고 나갈 수 없다. 그 말은 자비로워 보였으나 그 어떤 호통보다 또 무서운 위험이 담겨 있어 매향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매향은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윤씨 부인의 치맛자락을 잡고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했으나 윤씨 부인은 옷자락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돌아섰습니다. 하인들은 매향을 양쪽에서 붙잡아 대문 밖으로 끌어냈고 그녀가 입고 있던 화려한 겉옷마저 벗겨내어 본래 입고 왔던 허름한 무명옷 하나만 남겨두었습니다. 밖에는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으나 누구 하나 매향에게 동정의 눈길을 보내는 이는 없었습니다.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매향은 닫힌 대문을 두드리며 저주를 퍼부었으나
굳게 닫힌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추위와 공포에 떨며 어두운 밤길을 재촉해야만 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마을 밖으로 허겁지겁 도망쳐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우가 제 굴로 돌아갔다며 침을 뱉었고 거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매양이 사라진 후 윤씨 부인은 하인들에게 명하여 소금을 한 가마니 가져오게 하여 대문 앞과 마당 구석구석에 뿌리게 했습니다. 부정한 기운을 씻어내고 다시는 이런 사특한 무리가 집안을 넘보지 못하게 하라. 는 그녀의 명령에 하인들은 신이 나서 하얀 소금을 흩뿌렸습니다. 하얀 소금이 눈처럼 마당을 덮자 집안에 감돌던 음산한 기운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맑고 청아한 공기가 다시 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이어 윤씨 부인은 매양이 머물던 건너방의 세간살이를 모두 꺼내어 마당 한가운데 쌓아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매양이 쓰던 이불, 옷까지, 화장품들이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사라져갔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박생원은 자신의 어리석었던 욕망도 함께 태워버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고 그 불길이 사그라들 때쯤 그의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불이 다 꺼지고 재만 남았을 때 윤씨 부인은 부엌으로 들어가 정화수를 새로 떠서 장독대에 올리고 천지신명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뿌리 깊은 나무는 뽑히지 않으니 이제 다시 이 집안을 단단히 지키겠나이다. 그녀의 기도는 간절하고도 평온하여 이를 지켜보던 하인들도 함께 손을 모아 집안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박생원은 다시 안방으로 옮겨져 따뜻한 아랫목에 누웠으나 여전히 다리의 감각은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영영 걷지 못하게 된 것이라 생각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윤씨 부인이 대야의 따뜻한 물을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발치에 앉아 굳어버린 다리를 걷어올리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정성스럽게 찜질을 시작했습니다. 박생원은 황송하여 몸 둘 발을 몰라 하며 부인 이러지 마시오.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요. 차라리 나를 내치시오. 라고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윤씨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부부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한 몸인 것입니다. 당신의 다리가 병든 것은 제 마음이 병든 것과 같으니 어찌 모른 척 하겠습니까? 생후 남편의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윤씨 부인의 손길은 약손과도 같아서 그녀가 밤새도록 다리를 주무르고 혈자리를 눌러주자 박생원의 다리에 조금씩 찌릿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피가 통하는 느낌이자 죽어가던 나무에 다시 물이 오르는 듯한 생명의 신호였습니다. 박생원은 아내의 정성에 감복하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그 뜨거운 눈물이 아내의 손등에 떨어질 때마다 마음도 함께 녹아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용한 의원이 왕진을 와서 박생원의 상태를 살피고는 이것은 마음의 병에서 온 풍이니 마음을 다스리고 집안에 화기가 돌면 자연히 나을 것입니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의원은 침을 놓고 탕약을 지어주며 안주인의 지극정성이면 낫지 않을 병이 없다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윤씨 부인은 의원에게 후하게 살해하고 직접 부채질을 하며 약을 다렸습니다. 집안은 빠르게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는데 하인들은 다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고 부엌에서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매양이 어지럽혀 놓았던 곳간도 다시 정리가 되어 질서가 잡혔고 깨진 장독들은 치워지고
새 항아리들이 채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사람들의 표정이었는데 주인의 눈치를 보며 주눅 들어 있던 하인들이 이제는 활기찬 목소리로 서로를 부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박생원은 방 안에서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하인들의 웃음소리와 또맞이 소리를 들으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헛된 욕망에 눈이 멀어 걷어차 버렸던 행복이 바로 이 평범한 하루 속에 있었음을 뉘우치며 벽을 향해 돌아누워 소리 죽여 흐느꼈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런 남편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주며 이제 다 지나간 일입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라고 위로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박생원의 다리에 감각이 조금씩 돌아와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직 일어서지는 못했지만 이는 기적과도 같은 호전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남편을 부축하여 마루에 앉히고 따뜻한 햇볕을 쐬게 해주었는데 오랜만에 바깥바람을 쐰 박생원의 얼굴에는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당에 서 있는 앙상한 겨울이 지나면 다시 새순이 돋아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박생원의 집을 찾아와 문안 인사를 여쭈었는데 처음에는 호기심에 왔던 사람들도 윤씨 부인의 의연한 태도와 박생원의 진심 어린 참의 모습을 보고는 마음을 풀었습니다. 그들은 가져온 달걀이나 채소 등을 내밀며 쾌차하시라고 위로를 건넸고 박생원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면서도 그들의 온정에 감사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역시 안주인이 덕이 높으니 집안이 다시 일어서는구먼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씨 부인은 박생원을 위해 특별히 팥죽을 쏘았는데 붉은 팥죽은 잡귀를 쫓고 애군을 막아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앞에 팥죽상을 차려놓고 숟가락을 쥐어주며 이것 드시고 기운 차려서 예전처럼 든든한 가장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생원은 떨리는 손으로 팥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는데 그 맛이 어찌나 달고 구수한지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윤씨 부인의 손을 꼭 잡으며 부인, 내가 정말 잘못했소. 내 평생 당신의 은혜를 갚으며 살겠소. 나를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준 것은 바로 당신이요. 라고 진심을 다해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상처가 눈 녹듯 사라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신뢰와 사랑이라는 새로운 다리가 놓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으며 남편의 손을 맞잡아 주었습니다. 이제 집안에는 더 이상 밤마다 들리던 짐승의 울음소리도 사악한 여인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 읽는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고 다듬이 지을 소리가 리듬을 타며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박생원은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고 윤씨 부인이 읽어주는 옛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집안을 짓누르던 검은 그림자는 완전히 물러가고 따뜻하고 평온한 기운이 기와 집을 감싸 안았습니다. 한겨울의 추위가 절정에 달했지만 박생원의 집 아궁이에는 장작이 활활 타올라 방바닥이 뜨끈뜨끈했고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집안의 생명력이 다시 타오르고 있음을 알리는 동화와도 같았습니다. 하인들은 땔감을 나르며 땀을 흘렸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고 다가올 봄을 준비하며 씨앗을 고르는 손길이 분주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동지가 지나고 설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생원은 윤씨 부인의 부축을 받아 지팡이를 짚고
조금씩 걸음마 연습을 시작했는데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땅의 소중함과 두 다리로 설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섰고 그때마다 윤씨 부인은 묵묵히 그의 곁을 지키며 기둥이 되어 어느 는 내리는 밤, 박생원은 마침내 혼자 힘으로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서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하얗게 눈 덮인 마당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묵은 체중을 씻어내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제 다시는 헛된 욕심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잃지 않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바느질하고 있는 아내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화려한 거치장이 아니라 변치 않는 마음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박생원의 집 담장 너머로 매화 향기가 그윽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개울물이 녹아 졸졸 흐르는 소리가 마치 맑은 옥굿을 구르는 소리처럼 들려왔고 마당 한 구석에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언 땅을 뚫고 고개를 내밀며 생명의 기운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박생원은 지팡이에 의지하긴 했으나 이제는 제법 힘있게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고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거닐며 봄 기운을 온몸으로 맞이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예전처럼 위풍당당하지는 않았지만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땅을 밟는 모습에서 오히려 깊은 성찰과 겸손함이 느껴졌습니다. 윤씨 부인은 남편의 건강이 회복되자 더욱 알뜰하게 집안을 살피며 봄맞이 대청소를 지휘하여 겨우내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새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창호지를 새로 바르니 방 안이 훨씬 환해졌고 장독대 항아리들을 닦으니 윤기가 반질반질하여 보는 이의 마음까지 상쾌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인들은 안주인의 부지런한 모습을 본받아 누구 하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고 서로 힘을 모아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풍년 농사를 기원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들리는 일하는 소리와 웃음소리는 이 집이 다시금 평화롭고 단단한 반석 위에 섰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박생원은 몸이 회복된 후 가장 먼저 조상의 사당을 찾아가 큰 절을 올리며 지난날 자신의 과오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다시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향을 피우고 술을 올리며 조상님께서 매를 들어 저를 가르치셨으니 이제 남은 생은 덤으로 얻은 목숨이라 생각하고 오직 바른 길로만 가겠습니다. 라고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사당 안에 엄숙하면서도 따뜻하여 마치 조상님들이 박생원의 어깨를 다독여주는 듯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윤씨 부인은 사당 문 밖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남편의 다짐이 헛되지 않기를 함께 빌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박생원은 윤씨 부인을 위해 사랑채 앞 정자에 조촐한 다과상을 마련하고 부인을 정중히 초대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기생을 불러 술판을 벌였을 곳이지만 이제는 맑은 차 향기와 함께 부부가 마주 앉아 담소를 나누는 평온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박생원은 직접 차를 우려 부인네 찻잔에 따르며 부인, 이 차의 향기가 참으로 좋구려. 하지만 부인의 덕행에서 나는 향기에는 비할 바가 못되오. 라고 낯간지러운 칭찬을 건넸습니다. 윤씨 부인은 수줍게 웃으며 찻잔을 들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따뜻한 정이 흘렀습니다. 박생원은 이제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마다 반드시 윤 씨 부인의 의견을 먼저 물었고 하인들에게도 안주인의 말을 하늘처럼 따르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는 내가 한때 눈이 멀어 옥석을 구분하지 못했으나 이제야 집안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며 부인을 치켜 세웠습니다. 이러한 박생원의 태도 변화는 하인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어 그들 또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집안의 위계 질서가 바로 서니 다툼이 사라지고 우서른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미풍양속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생원의 집이 예전보다 더 융성해지고 화목해진 것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으며 윤씨 부인의 지혜와 인내심을 칭송하는 소리가 자자했습니다. 개울가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은 박생원네 안방마님이 아니었으면 그 집은 벌써 풍비박산 났을 거야. 여자가 지혜로워야 집안이 산다는 말이 딱 맞아 하며 입을 모았습니다. 남정네들 또한 주막에 모여 술잔을 기울이며 박생원이 죽다 살아나더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 역시 사람은 큰 일을 겪어봐야 철이 드는 법이야 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생원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가 부덕을 쌓는 거울로 삼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박생원은 자신의 잘못을 씻기 위해 마을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도 앞장섰는데 흉년이 들어 끼니를 잊지 못하는 집에 몰래 쌀자루를 가져다 두거나 다리 아픈 노인에게 약값을 대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선행을 베풀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으나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의 선행은 아름아름 알려져 칭송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거만하고 인색했던 박생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넉넉한 인심을 가진 덕망 있는 어른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따르게 되었고 마을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그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여름이 되어 녹음이 우거지자 박생원의 집 마당에 있는 큰 느티나무 아래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마을 사람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박생원은 종종 사람들을 불러 모아 시원한 수박과 막걸리를 대접하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글 읽는 소리를 들려주며 학문의 즐거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부엌에서 넉넉하게 부침개를 부쳐내오며 손님들을 대접했고 사람들은 이 집 음식 맛은 천하일품이요 인심은 태산보다 높다며 즐거워했습니다. 매미 소리가 요란한 한여름의 오후 마에 절호하고 박생원의 집은 사람 냄새 나는 정겨운 풍경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별 가을이 돌아와 오곡백과가 무르익을 무렵 박생원은 지난날의 악몽 같았던 일들을 회상하며 윤씨 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읍내장터에 나가 가장 고운 비단감을 끊어오고 장인이 만든 옥놀이개를 주문하여 부인의 생신날 깜짝 선물로 내놓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눈시울을 붉히며 제게 주시다니요. 저는 그저 영감께서 건강하신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생원은 부인의 거친 손을 잡으며 고생만 시키니 못난 남편을 용서해 주시오. 이 비단옷보다 당신의 마음이 1000배, 10,000배 더 곱소. 라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박생원은 잠자리에 들기 전 윤씨 부인에게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부인, 내가 네 발로 기어다닐 때 짐승이 된 나를 사람으로 봐준 것은 오직 당신뿐이었소. 그때 당신이 나를 버렸다면 나는 영영 짐승으로 살다 죽었을 것이오. 윤씨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구렁텅이에 빠질 때도 있는 법입니다. 그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부부의 연이지요. 이제 지난 일은 잊으시고 앞날만 생각하십시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신뢰를 확인했고 방 안의 촛불은 그들의 그림자를 하나로 겹쳐 비추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박생원과 윤씨 부인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지만 두 사람의 금슬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박생원은 이제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 정도로 쇠약해졌지만 윤씨 부인이 곁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종종 자식과 손주들을 불러 모아놓고 사람은 무엇보다 새 분수를 알고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헛된 욕심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니 명심하거라. 라고 훈계했습니다. 자손들은 할아버지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가훈으로 삼았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어느 겨울밤, 박생원과 윤씨 부인은 따뜻한 아랫목에 마주 앉아 화로에 밤을 구우며 옛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지만 방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잘 익은 밤을 까서 남편의 입에 넣어주는 윤씨 부인의 손길에는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고 그것을 받아먹는 박생원의 얼굴에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부인, 이 밤이 참으로 달구려. 우리네 인생도 고진감 내라더니 쓴맛을 보고 나니 이리 단맛을 아는가 보. 박생원의 말에 윤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로의 불씨를 뒤적였습니다. 박생원은 문득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구름 사이로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달을 보며 지난날 자신이 저질렀던 과오들이 눈 녹듯 사라진 것에 대해 감사했고 남은 생을 이 평화로운 집에서 부인과 함께 마칠 수 있음에 안도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치자 정신이 맑아지며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조차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다시 자리에 앉아 부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편안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남편의 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나직한 목소리로 자장가 같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마음씨 착한 부부가 살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느리고 부드러워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박생원은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며 스르르 눈을 감았고 그의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방 안 가득 퍼지는 군밤 냄새와 타닥타닥 타오르는 화롯불 소리가 어우러져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밤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박생원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덕이 높고 평화로운 집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저절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문 밖 느티나무는 더욱 굵어져 웅장한 자태를 뽐냈고 그 아래에는 동네 아이들이 모여 뛰어놀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집안의 곳간은 항상 가득 차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가득 찬 것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서로를 아끼는 정이었습니다. 악한 기운은 물러가고 선한 기운만이 가득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박생원이 겪었던 무서운 시련은 결국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늘의 뜻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릴 뻔했던 소중한 것을 되찾은 그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여생을 보냈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나무처럼 우리네 마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과
믿음이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의 바람 소리도 잦아들고 온 세상이 고요한 잠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박생원 부부처럼 평온하고 행복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더 밝고 희망찬 햇살이 여러분의 창가를 비출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